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후반기를 맞이한 민선 8기 지자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장을 새로 뽑은 영광군도 짧은 기간 현안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세일 영광군수와 함께 올 한 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셨고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취임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임기를 시작하셔야 됐기 때문에 업무도 파악하랴 또 이제 군정 새로운 일들 맡아서 사실 좀 정신없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지난 4개월 어떻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K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영광 군민 여러분, 영광 군수 장세일입니다. 을사년새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취임을 13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고 또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저도 지역 경제가 회복이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그 지난 10월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뉴스와이드 그때 출연해 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물론 민생 또 지역 경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 이끌고 오시는 동안 지금까지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힘써서 지난 4개월 동안 최우선으로 해왔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군민에게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1차분 50만 원씩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원된 금액의 약 3배에서 4배, 약 650원 정도의 돈들이 지역에서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 지역은 굉장히 지금 골목 상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최초로 벼 재배 농가에게 경영안정 대책비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여 농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우리 벼 매입 단가를 전남 최고 수준인 40kg당 6만 1,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성원과 군민들 한 분 한 분의 다 노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당시에도 민생경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선거 당시에도 이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약으로 굉장히 그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주제였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을 추석 전에도 이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이 한 차례 더 이제 지급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5만 명 정도에 이르는 이 국민 전체에게 설, 추석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52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현재 261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2월 19일까지 우리 군민 98% 정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추석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이 그때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세계 잉여금 일부를 활용하고 국비 확보와 세출 예산 절감과 자체 세입 확충을 통해서 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는 유보를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생활 안전에 최우선 군정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선거 당시 지금 뭐 4개월 전이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영광군수 선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평생연금 시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뭐 이게 좋은 사례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평생연금이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영광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과 햇빛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군민 평생연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장세일의 공약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발전 수익은 사업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영광 군민과 나누고자 저는 취임 직후 발전 사업 개발 이익 공유 조례안을 제1호 결제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를 통해서 햇빛 소득 추진, 해상풍력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제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평생연금 시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나가는지 전국적으로 좀 많은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영광군과 관련돼 있는 현안은 뭐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빛원전, 영광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한빛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항상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들이 엇갈렸는데요. 한수원이 지난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합니다. 예, 안전에 대한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요하고 꾸준하게 만전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올 12월에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2호기는 내년 9월에 만료가 됩니다. 설계 수명에 맞춰서 운영이 종료되면 논란이 없겠지만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10년 연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주민들은 안전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최우선 안전을 저희들은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전력 공급 안정성에 또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원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저희는 우리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가 되고 그런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수명 연장과 관련돼 있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전 가동 이후에 나오게 되는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빛 원전 내 저장 시설은 2030년, 그러니까 5년 뒤가 되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고 빠르면 이달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 여야가 합의로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특별법의 내용이 기존의 방침과는 좀 어떻게 다르고 또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주민분들께서는 이 특별법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특별법 중에는 우리 영광 군민들의 영향이 미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지원 조항입니다. 임시 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2050년까지 타 지역의 중간 저장 시설을 먼저 마련이 되면 그곳으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송할 수 있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과거 사업비 지원에서 현금성 지원이 이렇게 가능해집니다. 피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영광구는 한빛 원전 문제에서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민 참여와 협의. 두 번째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발전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충실히 반영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광군의 복지 정책 또 지역의 산업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시군 단위,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비수도권의 시군 단위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이 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예, 저희는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여 가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 육아 나눔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의 공약사항 중에 대학생들에게 매 학기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살면 결혼과 출산, 양육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 10만 자립도시를 만들어서 반드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영광군의 이 합계 출산율 정말 기록적인 이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자, 꾸준히 줄던 청년 인구도 이런 출산율의 영향이겠죠. 지난해 91명, 그러니까 91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인구 증가는 어떤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최대 2,160만 원의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창업 지원 등 취업자 주거비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비 신혼부부와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장려금 또 500만 원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육아 나눔터 등 우리 청년과 육아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떠나는
영광이 아니라 돌아오는 영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영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실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면 조건이 전체 인구의 20%,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바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영광군은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2%를 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청년 인구도 늘고 있고 또 신생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노년이 아름답고 존경받는 따뜻한 영광을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돌봄, 문화, 여가시설을 한데 묶는 노인복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는 연 6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들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료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용권 또 연 26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보행기 지원 사업 등 경로당 부식비 지급을 지금 약 33%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등 또 양곡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 추모 공원을 지금 6월 중에 안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광군의 전략 산업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영광군이 바로 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육성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미진한 과제도 남았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이모빌리티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모빌리티 산업은 10년 동안 산업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500억 규모의 국고 사업 투자와 약 50만 평의 전기 자동차 산업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규제 자유 특구 및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금 수출 지원이라든지 공동 생산 시설 등 다양한 정부의 국책 사업도 같이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를 이렇게 안공을 했습니다. 스마트 이모빌리티 도시로 지금 거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모빌리티 수요 증가와 또 앞으로 수출에 이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광 이야기, 현안, 또 산업 관련된 복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광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굴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영광하면 이 식생활이나 이제 트렌드에 있어서 굴비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면서 굴비 산업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비 산업도 결국에 이 영광의 대표 먹거리인데 좀 활성화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이 듣고 싶습니다. 최근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로 원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굴비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양수산가를 굴비 해양수산가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산 가공업과 유통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원료인 참조기를 확보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맹용 감소하는 참조기 공급에 대응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명절 선물 세트로만 나갔던 것을 MZ세대로 겨냥한 간편식이라든지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간편식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도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성이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옛 영광 굴비의 명성이 더욱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영광군은 대표적인 농어촌 복합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농업과 어업을 위한 지원들, 굴비산업 외에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원 방향 꾸리고 계신지요?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농자 영광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근간은 농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이야말로 우리 영광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벼 재배 농가에게 경영안정대책비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벼 매입 단가를 전남 최고 수준인 6만 1,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가격 보장제와 필수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기반 조성과 미래 농업 자원 육성 센터 등을 설립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참조기 부세 종자 구입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는 수산정책 이자 지원 등 또 우리 수산강옥 원물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또 지역 소멸 위기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마다 생활 인구 늘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 인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주민 등록을 둔 정주 인구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방문객들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생활 인구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영광군도 관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생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영광은 강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먹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이용해서 체험, 체류형 관광 명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백수 해안 노을과 우리 불갑사 관광지 기반 시설을 또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갑사 저수지 주변 지역을 관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만이 간직하고 있는 4대 종교 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감성과 치유 관광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지금 아주 뜨고 있는 곳이죠. 물무산 행복숲이라고 그것을 힐링 에코벨트로 조형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영광에서 또 큰 행사가 열리는데 바로 이 전남의 3대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생활체육대축전, 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이 3개 대회가 올해 영광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큰 대회인 만큼 이제 준비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야 할 텐데 준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5월부터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을 시작해서 9월에는 장애인 생활체육대, 10월에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 대축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저희들은 개최 일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마무리해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대축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생활체전 TF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을 완전히 마쳤고요. 이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라 안팎의 정치 상황 또 경제 상황 모두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올 한 해 시작되는 만큼 모두 많은 분들이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 분들께 전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군수 취임 이후 오늘로써 132일을 맞았습니다. 영광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고 같이 누리는 풍요로운 영광을 만들기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겪고 계시는 모든 문제는 군수의 저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세일 영광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대미 외교 의원 외교 여야 의원들이 네. 이 방미 사절단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누구 만나셔서 어떤 말씀하신 건가요? 예, 상원의원 여러분하고 또 네. 하원의원들, 주로 공화당 쪽 사람들, 왜냐하면 트럼프 네. 정부 시대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그다음에 한반도 전문가들,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네. 등등 많은 분들 쉴 새 없이 만났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네. 이제 여야가 함께 초당적인 대표단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것, 그거 자체를 굉장히 아주 상징적으로 보더라고요. 미국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시스템이 네. 민주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여야가 함께 왔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심판 이거는 미국 조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 계엄령이라니 하는 굉장히 놀랍고 쇼킹한 의아한 그런 네. 반응과 함께, 그러나 그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뭐 공통적으로 썼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놀랍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쪽, 미국의 민주당 쪽 사람들은 네. 이제 트럼프 이 정권도 엉망인데 한국이 훨씬 낫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 탄핵해서 그런 헌정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에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하고 공동회장을 맡으실 거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는 의외인 게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미국이랑 그렇게 혈맹이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한일의원연맹이 있고 한중의원연맹도 있는데 한미의원연맹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그런데? 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이제 의원연맹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한일의원연맹은 일한의원연맹이 일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7개 나라만 의원연맹이 있어요. 멕시코, 카나다,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래서 8번째로 지금 이제 미한 의원연맹을 결성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도 지금 한미 의원연맹이
왜냐하면 재작년이 네. 한미동맹 70주년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미국 의회와 우리 의회가 그때 김진표 의장이 미국에 가서 네.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이제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단장으로 또 제가 공동 회장으로 미국에 가서 또 미한 의원연맹을 좀 신속히 결성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지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국은 상원 하원이 힘이 셉니다. 네.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난 상원 네.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피트 리케츠라는 네. 의원인데요. 이분은 그 재벌이에요. 시카고 컵스라는 야구단 구단주이고 네. 한데 네브라스카 저 중서부에 있는 그 시골 출신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죠.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지역에 네. 뭐 한국이 네브라스카 소고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예요. 그런가요? 그걸 강조하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또 관심을 보이고 네. 긴밀하게 대화를 했는데 그런 분이라든지 하원의 지금 동아태 소위원장은 네. 한국계예요. 영킴 의원이라고 공화당 LA 쪽이 이제 선거구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과 이제 한미 의원연맹, 미한 의원연맹이 이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안보, 경제, 네. 또 인적 교류 등등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를 이제 관철하는 중요한 통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변론기 해주 진술이 끝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식귀 같은데요. 그게 이태백이 호수 위에 이제 술에 취해서 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허우적대다 빠져서 쫓다가 죽었다는 거지요. 그 참 굉장히 은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에 있었던 분이 일반 상식에 한참 미달하는 그러니까 보수 논객 뭐 조갑재 네. 선생이라든지 또 펜앤마이크라고 네. 그 유명한 보수 유튜버 우리 정규재 씨 같은 분도 망상 환자다,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민주당 쪽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네. 그쪽 동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우리 국민들이 현재 그 심리 과정에서 네. 그 변론하는 걸 보면서 골목 대장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혀를 차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화위복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체제가 2년을 더 갔으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을까. 네. 굉장히 불행한 사태였지만 쿠데타 내란 사태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윤석열 시대가 2년 반 만에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7년 3월 10일 날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 이미 뭐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네. 헌법에 부합하냐 하는 건데 명백하게 헌법 위반인 거지요. 네. 그 포고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네. 불능화, 무력화하려고 한 시도, 명백한 시도, 또 선관위원회 네. 등등 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불법 무도한 그런 행각, 행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 8대 0으로 네.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빨리 직무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거는 본인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만일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국민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다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세계 속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네. 그걸로서 주저앉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법치주의의 사망이죠. 헌정 질서의 사망이고요. 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필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 대선 시대 정신은 그럼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제 개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태어나서 5번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5번. 네.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운동장에 헬리콥터가 돌더니 비라를 뿌려요. 보니까 육군 소장 박정희, 야 별이 2개다. 뭐 육군 중장 장도영, 네. 그 뭐 쿠데타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갔는데 총통제, 박정희 영구 집권. 10월 17일 72년이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쿠데타가 교과서로 삼았던 72년 10월 17일. 네. 그래서 영구 집권을 꾀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박 대통령 시해도에서 계엄령. 그리고 네 번째가 5.18 참혹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결국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한강 작가의 유명한 문구처럼 5.18의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제는 공고화된 줄 알았는데 12월 3일 5번째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개인적으로 야, 이 5번의 계엄령을 뚫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러면 이게 누구 덕인가? 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5번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산업화를 이룩한 참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시대 정신이 민주주의면은 대선 후보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자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의 참혹한 삶이 저의 정치의 투영입니다. 제 정치는 저의 참혹한 삶의 투영입니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1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다, 이재명은. 근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은 많다. 그런데 대부분 그 용이 되고 나서는 개천을 잊어버린다. 이재명은 그 개천을 잊지 않고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땅에 힘없고 소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지난주 저희 여의도 초대석 오셔서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신이 시대 정신이라면서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뭔가를 되게 하는 건 어려워도 안 되게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대선은 50대 49 싸움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해서 뭐 다만 10% 5%라도 가져가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광주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이. 정치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정은 정야다. 정치는 바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치는 이제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정도라는 것은 바른 정신이기도 하고 바른 길이기도 한데 바른 선택이기도 한데 그건 바른 길도 아니고 바른 생각도 아니고 바른 선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된다. 뭐 좀 한동훈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안고 가야 된다. 반탄핵 세력은 아니 반계엄 세력은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찬성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큰 틀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청산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자는 아닌 거죠. 극우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계엄은 찬성 뭐 계엄과 관련 없이 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니 민주당 정체성을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본인이 우리 이제부터 중도 보수 이러면 중도 보수가 되는 거냐 이런 자격 정통성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독일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극우 정당이 네. 2등 정당이 됐어요. AfD라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이제 일당이 이제 기민당이 돼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을 우리 한국의 민주당을 독일에 갖다 놓으면 네. 보수당인 기민당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극우와 그 보수당 사이 정도에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중도 진보적 가치의 지향성 그것을 이 대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한 보수여야 할 분들이 지금 윤석열의 포획돼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극우로 갔지 않습니까? 네. 헌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네. 법원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보수가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런 차원의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또 효과도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왼쪽이 많이 빕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진보 정당들에게 공간이 넓어진 거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럽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기준점 자체가 다른데 뭐 그런 우리 기준점이 그렇게 되는 근본 뿌리는 분단 체제에 있습니다.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분단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공산당도 허용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비극적인 적대와 대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념적 한계가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이 내일 시중에 풀린다고 하는데 책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뭐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하거나 뭐 극단적 수단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경쟁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상대방을 규정한 것이 뭐 옳다고 그걸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네. 뭐 자기 시각이겠지만 그러나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이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윤석열 팀이었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계엄날 당일 계엄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해 줄 만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스테리인데요. 네. 지금 팔과 다리는 나왔는데 작전사령관, 전투부대 사령관들은 나왔잖아요.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네. 나왔는데 지금 머리하고 몸통이 안 나왔어요. 머리와 몸통이. 근데 김용현 씨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은 다 미루는데, 근데 김용현을 아는 그 장군들 말은 그렇게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획책한 이런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사령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후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꼭꼭 숨어라, 숨겨라 하는데 이제 머리카락 몇 개가 드러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검찰 또는 네. 공수처의 역량 갖고는 수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건데 특검은 최상목 대행에게 막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이런 배경과 이제 예를 들어서 외환죄 같은 그런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네.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모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육성까지 이제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사가 되면은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알리바이, 뭐 계엄 당일날 뭐 저 성형외과에 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덮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V0라고 불렸잖아요. 네. 청와대 자기 신복들을 심어서 사실상 섭정 체제를 했던 윤석열 정권의 속성으로 봐서 이 계엄과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건 앞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정경심 부부를 같이 수사해서 같이 처벌을 한 게 보통 부부나 뭐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렇게 하면 한쪽은 뭐 불구속 기소하든가 빼주는데 뭐랄까 자승자박, 부메랑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를 파멸시킬 뻔했던 내란죄와 관련해서 그것은 뭐 참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